서울 도심 한복판, 불빛이 반짝이는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커다란 통유리 창가에 한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손에 들고 있는 낡은 시계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다. 강우진, 75. 수십 년 동안 호텔 사업을 키우며 재벌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쓸쓸해 보인다. 손에 쥔 시계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낡아 있다. 금태가 둘러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지만 가죽 밴드는 달아해졌고 유리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김순희, 영원히 함께. 우진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각인을 어루만졌다. 그 작은 글씨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이 시계는 그의 전부. 한 사람을 잊지 못해 평생 간직해온 물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그 사람을 찾아 헤맸고 결국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 놓아줘야겠지.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우진은 시계를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길이 아래쪽 길거리에서 멈췄고 한 소녀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꽃을 팔고 있었다. 작고 마른 몸에 낡은 옷을 걸친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요. 가녀린 어깨를 웅크린 채 손에는 조그마한 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조용한 목소리가 흩어졌다. 제발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애절한 목소리.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목에는 여전히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러나 우진은 개의치 않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작은 손과 낡은 옷의 소녀는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권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소녀 앞에 멈춰섰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꽃을 사고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렴. 팔면 돈이 될 거야. 소녀는 깜짝 놀라며 시계를 바라봤다. 반짝이는 금태, 오래된 가죽 밴드,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글씨.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듯 손끝이 시계의 뒷면을 살며시 훑쳤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거 우리 할머니 것도 똑같은데요. 이 시계 뒤에 똑같은 글씨도 새겨 있어요.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숨이 멎은 듯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소녀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시계 뒤에 똑같은 글씨도 새겨 있어요. 우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으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설마 이 시계를?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많이 떨렸다. 손에 쥔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작은 흔적. 어떻게 이럴 수가? 순이가 살아있는 거야? 너무 놀란 나머지 눈앞이 아득해졌고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그렇게 우진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며 의식이 흐려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소음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우진은 길거리에 쓰려져 있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진은 주위를 뛰어다니며 필사적으로 소녀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럴 수가. 그때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잘 쓸게요. 할머니한테도 이야기 전해줄게요. 우진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눈 고 감고 말했다. 순이가 살아있어. 급히 호텔로 돌아온 우진은 자신의 비서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다. 도윤아. 우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박도윤이 재빨리 다가왔다. 네, 회장님. 우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순이 아직 살아있었어.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찾은 게 아니야. 우연히 마주쳤어.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길에서 꽃을 파는 아이가 있었어. 할머니가 아프다면서 꽃을 사달라고 하더군. 그래서 꽃을 샀지. 그때 시계를 건넸어. 팔아서 돈이라도 되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시계를 보더니 우리 할머니 것도 똑같은데요? 라고 하더군.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그 아이의 할머니가 설마 그래, 순희야. 우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며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순희 씨의 행방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진은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이 빠르게 나가자 우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본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순이의 흔적. 50년을 찾아 헤맸던 사람, 이제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때는 1960년대 서울. 고즈넉한 한옥 기와가 줄지어 선 서울의 부총거리. 높은 대문과 돌담이 늘어선 저택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대저택이 하나 있었다.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거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응접실과 서재, 넓은 거실과 장식장이 가득한 화려한 공간이 한눈에 펼쳐졌다. 이곳은 강우진의 집이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라왔다. 고급 승용차가 마당을 드나들었고 집 안 곳곳에는 값비싼 서양식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진의 세계는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완벽한 후계자로 자라야 했고 철저하게 관리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어린 시절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순희. 우진이 중학교에 다닐 무렵 골목 끝자락 작은 꽃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순희를 처음 만났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맑은 날씨였다. 길을 걷던 우진은 꽃집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소녀를 보았다. 순희는 작은 손으로 바구니 속의 꽃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이걸 다 팔아야 하는데. 우진은 처음 보는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때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우진의 발 앞에 떨어졌다. 우진은 그 꽃을 집어들고 순희에게 다가갔다. 이거 네 거야? 순희는 고개를 들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진한 눈동자가 우진을 올려다봤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어른스러운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순희는 가만히 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거 장미꽃이야. 예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우진은 순이가 있는 작은 꽃집 앞을 자주 지나갔다. 집에서 준 용돈으로 작은 꽃 한 송이를 사기도 했고 그저 순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기도 했다. 순이는 그런 우진에게 꽃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꽃의 꽃말은 영원한 우정이야.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꽃집 앞에서 싹튼 감정이온 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이 될 줄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진이 유학을 떠난 시간 동안 순이는 여전히 작은 꽃집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새벽 꽃시장에서 싱싱한 꽃을 들여오고 정성스레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유학을 가기 전 우진은 순이에게 약속했다. 순이야, 나 꼭 돌아올게. 돌아와서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순이도 알고 있었다. 우진이 떠난 뒤에도 그는 변함없이 편지를 보내왔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 새벽 수업이 힘들다는 푸념, 가끔은 그곳에서 본 예쁜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내기도 했다. 순이는 매일 그 편지를 기다리며 우진이 없는 서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꽃집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우진이 돌아온다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해줬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진이 돌아왔다. 순이가 꽃을 정리하던 어느 늦은 오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창가 너머에서 한 남자가 서성였다. 어쩐지 익숙한 실루엣. 그녀가 고개를 들자 환한 미소와 함께 우진이 서 있었다. 순이야, 나왔어. 그 순간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몇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그 사람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우진은 변함없었지만 한층 더 성숙해 보였다. 순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진은 꽃집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오며 말했다. 이것도 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 말에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많이 변했어. 나도 그리고 너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자주 만났다. 우진은 종종 꽃집에 들러 순이를 도와주었고 순이는 그런 우진을 보며 오래전에 따뜻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함께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해갔다. 우진과 순이는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우진은 어느 날 순이와 함께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순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이야, 응. 우리 결혼하자. 순이는 놀란 듯 우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시계를 건넸다. 이 시계 받아. 너에게 주는 프로포즈 선물이야. 뒷면에 이름도 적어놨어. 김순이 영원히 함께. 이건 내가 차고. 강우진 영원히 함께. 이건 너가 차는 거야. 이 시계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이 평생 차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난 평생 너랑 함께하고 싶어.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진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진이 이 소식을 집에 알리자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그날 밤 우진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싸늘한 표정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감히 그런 가난한 집안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우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순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돈이 아니라 마음? 내가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냐? 넌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야. 감히 그런 처지의 여자랑 결혼해서
이 집안을 망칠 생각이냐?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전 순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냉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림도 없다. 넌 내가 정한 사람과 결혼할 거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년이 어떤 꼴을 당할지 두고 봐라. 그 말에 우진은 숨을 멈췄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순이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순이는 꽃집 문을 열고 작은 화분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건설 인부들이 꽃집을 둘러싸더니 곧이어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순이는 놀라 황급히 뛰어나갔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제 가게예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꽃집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말 한마디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명령받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오늘 안에 모두 철수하세요. 차가운 말 한마디에 순이는 망연자실했다. 손바닥보다 작은 꽃집이었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철거반은 그녀의 절박함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이야! 우진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현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가게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고 순이는 충격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낯익은 남자가 걸어왔다. 우진의 아버지였다.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 강우진, 우진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한 짓입니까? 내가 감히 내 뜻을 거스르겠다고? 이게 마지막 경고다.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순이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진아, 이제 그만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나 순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엔 슬픔이 가득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며칠 후 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진은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순이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고 온 서울을 헤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오빠, 나는 더 이상 오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 편지는 단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진은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와 대판 싸웠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순이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우진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집을 떠났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사업에 몰두하며 호텔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는 점점 더 강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강우진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알 만큼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순이를 찾고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 단 한 번도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윤은 2달 동안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 우진이 건넨 단서라고는 단 하나, 꽃을 팔던 아이와 시계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단서 하나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낡은 시계를 들고 골동품 가게들을 돌며 묻고
거리에서 꽃을 파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다. 김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병원의 간호사가 낡은 시계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이 시계 본 적 있어요. 박도윤은 즉시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 시계를 아십니까?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이신 할머니께서 같은 시계를 차고 계세요. 아주 오래된 물건이죠. 가족도 없으시고 오랫동안 혼자 사셨다고 들었어요. 박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드디어 찾았다. 도윤은 병원에 들어서마자마 급히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김순희 환자분, 어느 병실에 계시죠? 간호사가 환자 명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503호실에 계십니다. 보호자가 따로 없으셔서 간병하는 손녀가 옆을 지키고 있어요. 도윤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섰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병실 안은 조용했다. 병상 위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운 김순이가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고 주름진 손에는 바짝 마른 힘줄이 선명했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낡은 옷을 입은 작은 몸집의 아이는 커다란 눈망울로 병상의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꼭 쥔 채 김순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괜찮아. 난 할머니와 너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얼마 전에 길에서 받았던 시계 알지? 그 시계 주인의 비서야. 소녀는 놀란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이내 경계를 풀었다. 너 혼자 할머니를 돌보고 있니? 소녀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도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이지은. 지은아, 넌 정말 할머니를 잘 보살피는구나.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다. 네,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나가서 꽃을 팔아도 그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만들 수가 없어서 슬퍼요. 도윤은 순간 목이 메었다. 한 달 동안 온갖 발품을 팔며 찾아 헤맨 순이.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아이. 도윤은 조심스럽게 순이를 내려다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부터 편찮으셨어? 몇 달 전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계속 괜찮다고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는 꼭 나을 거야. 그렇지? 도윤은 지은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꼭 나으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걱정 마. 지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박도윤을 바라보았다. 누구요? 도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도윤은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녀는 너무 오랜 세월을 힘겹게 버텨온 듯 보였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어린 소녀, 지은. 그 작은 어깨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윤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순이를 찾았어? 네. 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어떤 상태지?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치료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의 말에 강우진은 눈을 감았다. 50년.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50년을 헤맸는데 이제야 왜 그런 모습이야? 순이야, 웃으면서 보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는 어둠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순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리움과 허전함이 서려 있었다. 침대 곁에 앉아있던 손녀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듯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할머니, 더 힘내세요.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선 남자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단정한 정장 차림. 그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멈춰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를 바라보았다. 순이는 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오래전, 50년 전, 그가 떠나기 전 그녀에게 건넸던 시계. 그 시계가 아직도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우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도 숨소리도 조심스러웠다. 간신히 입을 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순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고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진 오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그리움은 여전히 선명했다. 눈앞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우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포겠다. 정말 너였구나, 순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간절했다. 그 순간 김순이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오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이의 손을 감싼 우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50년을 버텨온 것인지도 몰랐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다가 순이는 이내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그 할아버지야. 조용한 병실에 맑고 여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이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곧 손녀의 작은 손을 꼭 감싸쥐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담아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란다. 그녀의 손끝이 손녀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우진은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이라고 했지. 그동안 할머니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힘들 텐데, 추울 텐데, 거리에 나가서 꽃 팔아가며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이를 지금까지 아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병실에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우진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전국의 병원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를 부르도록 해. 도윤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미 최고의 전문의를 섭외해 놓았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권위 있는 전문의가 들어섰다. 그는 우진과 짧게 눈을 마주친 뒤 곧바로 순이의 상태를 살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악화되었지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리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진은 지체 없이 대답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방법이든 써서 꼭 낫게 해주시시오.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순이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 그러나 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이번엔 절대 널 잃지 않아. 그 순간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우진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는 반드시 나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거란다. 지은이도 더 이상 거리에 나가서 꽃을 팔지 않아도 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돼.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면 돼. 지은은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이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나을 수 있어. 순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랜 세월 자신을 기다려준 우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순이를 더 적극적으로 간호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선정하고 VIP 병실로 옮겼다. 최고의 의료진이 그녀를 전담했고 매일같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했다. 비싼 치료비가 부담스러워하던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우진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자격이라니,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오히려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그는 순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간병인까지 따로 고용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꽃과 따뜻한 조명으로 병실을 꾸몄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순이의 안색은 점차 밝아졌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지은이는 매일같이 병실에 와서 할머니를 챙겼고 우진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왔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차트를 살피며 미소를 지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우진은 안도하며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 넌 반드시 나을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순이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순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하게 됐다. 퇴원하는 날 병원의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순이가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옆에는 우진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 병원을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점점 변해갔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지나고 넓은 들판과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려갔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지은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 곳이야. 한참을 달린 끝에 차는 드넓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멈췄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순이는 차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넓은 집, 그리고 그 뒤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향해 우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지낼 집이야. 지은이도 더 이상 좁은 집에서 살 필요 없어. 할머니랑 같이 이곳에서 뛰어놀고 바다도 보고 마음껏 행복해야지. 지은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소리쳤다. 와,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최고! 그제야 순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하루하루를 함께했다. 아침이면 순이는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마당에서 지은이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우진은 정성껏 내린 커피를 두 사람에게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꽃을 보러 갈까요? 지은이가 작은 손으로 순이의 팔을 꼭 붙잡고 물었다. 순이는 따뜻한 눈길로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꽃을 보러 가자. 세 사람은 바닷가로 나란히 걸어나갔다. 순이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정원에 직접 꽃을 가꾸기 시작했다. 언젠가 다시 꽃을 팔겠다는 소녀의 꿈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꽃에 대한 애정을 되찾은 듯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꽃집을 하고 싶어요. 지은이는 순이가 가꾼 꽃밭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 말을 들은 우진은 살며시 순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순이가 다시 꽃을 만지고 있네. 순이는 우진을 바라보며 오래전 젊은 시절 꽃집에서 환하게 웃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시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꽃집.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눴다. 밥상 위에는 순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놓였고 지은이는 작은 손으로 밥을 떠먹으며 웃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요. 순간 우진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가를 붉혔다. 너무나도 당연했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평생을 돌아서야만 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우진은 지은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순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0년을 돌아 이제야 다시 찾은 따뜻한 손길.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우진은 오랜 세월 품고 있던 시계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진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 그리고 지은이에게 앞으로 따뜻함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지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름 같은 이야기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